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경제학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한 학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부동산 학 개론 자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김영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아주 짧은 게 초보적인 학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제학의 일부로서 경제학을 다룰 때 간헐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이게 이제 그 학문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 부동산은 또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가 가끔 용어 같은 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 노트 갖고 오셨죠? 오늘은 이제 강의 노트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책이 좀 두꺼운데 갖고 다니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근데 다 이 동네 사시죠? 그러니까 저는 멀리서도 갖고 오니까 다니니까 이렇게 잘라서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도 무거우니까 이것저것 막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잘랐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강의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에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1페이지에 총론. 이게 이제 그 첫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총론은 부동산이 뭐냐, 이게 부동산의 개념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토탈 한 3문제 정도 물어보는 게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자, 그럼 이걸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 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그러니까 저걸 공부하기 전에 우선 부동산 학이 뭐냐, 이것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부동산학 서설 해갖고 이 부동산학의 정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여기 이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얘기한 그러한 정의인데, 우리 정의 옆에 교재라고 돼 있죠? 교재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거기다가 그 4페이지 이렇게 써 놓으세요. 페이지 뭐라고요? 4페이지. 이렇게 해서 교재 어디에 있나 요것도 제가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적어 드렸어요. 자, 적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앞부분은 굳이 뭐 교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요 요약집 있죠? 요 강의 노트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요? 능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활동 이런 거 하겠죠? 아니면 임대활동이라든가 거래활동, 각종 관리활동, 이런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과거에는 주먹 구구식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능률적이라는 얘기는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아니면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능률적으로 한다 해집니다. 알겠죠? 네, 다시 할게요. 임대활동이라든가 중개활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체계적, 과학적, 그리고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바로 결국은 부동산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목적. 자, 그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좀 필요하고 응용 기술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원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요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응용기술은요, 실무적인 측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도 충분해야 되지만 또요,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그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능력을 좀 개척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개척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어떤 학문적인 깊이 이런 거 있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요, 과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뭐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응용 능력 아니면요 그 수단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기술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을 임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도 좀 배양해야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좀 키워야 되겠죠.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학문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만약에 맨 앞부분에서 요거 이전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본다면 거의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물론 자주 물어본 건 아니고 한 5년에 한 번 정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문적인 성격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과학은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뭐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좀 쭉 분석하는 걸요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전부 다 화학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자연과학이다 해줍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사회과학이다. 요거는요. 자, 사회과학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인간과 사물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 있죠. 어쨌거나 인간이 개입돼 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있죠. 요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다 해줍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종교학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 자연과학 앞에는 기초자라든가 아니면 순수자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자, 기초 혹은 뭐라고요? 순수. 요거는요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기초 자연과학 혹은 뭐라고요? 순수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 응용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이거는요 이 과학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한 걸 뭐라고요? 이거를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당연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죠. 요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서 뭐 대학원 가고 이런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현장에 가서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이다 해줍니다. 자, 그냥 대가리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가리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학은 이제 뭐라 할까요? 요거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그 수학같이 어떤 추상적인 이런 학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부동산 활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이걸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부동산 활동을 경험 삼아서 자, 이걸 학문화시켰다 해서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그냥 자세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간단히 물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종합과학이다. 자,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자, 이 부동산학은 이제 경제학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학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기껏해야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부동산학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학문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학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을 만들 때 이미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 있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고유한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학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이라든가
두 번째는요, 뭐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세 번째는요, 뭐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이러한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요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이거를 체계화시켰다, 아니면요 종합화시켰다, 아니면요 뭐 시스템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좋아서 이제 종합화 이렇게 하지, 사실은요 그냥 주변에 있는 학문을 갖다 이제 베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때는 거의 이거 주변에 학문을 막 싸잡아서 막 집어넣다 보니까 뭐 사전식, 나열식 이렇게 해서 그 아주 복잡한 지저분한 이런 학문이었는데, 학문도 시간이 감에 따라 발전해요, 안 해요? 발전하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정갈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두께만 무지장 두꺼웠지 상당히 막 어수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보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률적 측면 학문은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맨 먼저 각종 사법학이라든가 이 공법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대학교가 이제 큰 대학교 이런 데는 이제 그 서울대 이런 데는 이제 사법학과 따로 뽑고 공법학과 따로 뽑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조금 작은 대학은 법학과 형태로 뽑는데, 어쨌거나 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사법이다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걸 뭐라고요? 사법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어떤 법률 관계, 법률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 아니면요 국가 기관들 간의 법률 관계 있죠.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 이런 거 뭐라고요?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우리가 각종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있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공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런 거. 그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법학이라든가 공법학,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학문은요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회계학, 통계학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은요 토목학이라든가 각종 뭐라고요? 건축학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이다 해줍니다.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뭐라고요? 종합화시켰다 해서 뭐라고요? 종합과학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무슨 과학이라고요? 종합과학.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자, 규범과학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사회과학이 추구하달 어떤 모든 과학의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의 형태는 다 뭐라고요? 규범과학의 성격이 있는데,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다 끝나게 되면 투자 같은 거는 바람직한 행위다, 투기는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있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할 때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해서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하다니,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용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어떤 형태로 출발했다고요? 종합과학의 형태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을 구성할 때도 전부 다 아니면 무슨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도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가면서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릇 모든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뭐라고요? 법경기, 이렇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법경기, 이런 식으로. 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을 공히 따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사기당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가면서 권리 분석 같은 거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 집값 떨어지면 돼야 한대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만한 걸 구입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뭐 층간소음이 심하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잘 따져가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더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이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복합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법경기 기억나시면 돼요. 알겠죠? 법경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임대 활동이라든가 중개 활동, 거래 활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하자. 그 얘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원리도 필요하고 응용기술도 필요하는데 원리는 이론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거고 응용기술은요 실무적인 능력 있죠. 요걸 강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개척하기 위한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 결국은 뭐라고요?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성격. 그래서 학문적 성격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거기 그 길잡이 침은 예전에도 했는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든가 생물 이런 것들을 순수 과학이다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 그래서 여기는 건 전부 다 자, 제가 이 기출 지문 중에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 지문 중에 겹치는 거 좀 빼고서 다 올려놓은 겁니다. 웬만한 거 중요한 내용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맞는 형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전부 다 어떤 형태라고요? 맞는 형태. 그러니까 그 OX가 아닙니다. 맞는 형태로 지문을 내놓은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수학과 같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현실의 경험을 대상으로 해서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경험과학이다 해줍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써먹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해줘야 되지 기초과학, 순수과학 해주면 안 됩니다.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지 않는 내용들 있죠. 요거는 제가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 법경기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싸잡아서 접근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종합적 접근 방식이다 혹은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해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런 식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알겠죠? 3, 4월 달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학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냐, 뭘 연구 대상으로 하고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할 것인가, 그런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학은 종교학은 뭘 연구하는 거야? 종교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어려운 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법학은 뭘 연구하는 거야? 법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술학은요 뭘 연구하는 거야? 미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학도 당연히 뭐라고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뭘 연구한다고요? 부동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토지와 건물 이런 걸 부동산이라 하는데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층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화산은 왜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진은 왜 발생하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공대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공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럼 도대체 뭘 연구 대상으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학인데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임대활동,
거래 활동, 개발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부동산 활동이다. 그 다음에 또한 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 자 재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재군들 할 때처럼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이다 해줍니다. 부동산 현상이다. 자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이런 걸 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인간이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거나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투기가 막 극성이면 올라갈 수 있죠. 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이런 걸 막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자 정부가 토지용계 같은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자 인간에 비춰주는 모습 중에 나중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해서 도시가 엉망으로 개발될 수 있죠. 이런 거를 좀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현상 있죠. 이런 걸 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다못해 이제 농사 짓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마저 전부 다 공부하는 거냐? 예, 그건 아니고 그런 거를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럼 도대체 부동산학에서는 그 수많은 부동산 활동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거냐?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죠?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요걸 주로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요? 연구 분야다 해줍니다. 무슨 분야라고요? 연구 분야다 해주는데 이 연구 분야는 그 앞장에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그 왼쪽에 그 좀 빈칸 있죠? 빈장이 그 여기다가 잠깐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똑같은 건데 한번 다른 형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겠다. 이걸 뭐라고요? 연구 분야다 해줍니다. 무슨 분야라고요? 연구 분야다. 자, 맨 먼저 여기 의사결정 분야다. 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인간들은 전부 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이다.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가 손해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의사 결정 분야다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최적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투자론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때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자금의 조달. 이 조달은, 조달한 형태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 조달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의사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걸 전부 다 금융론이다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 개발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투기가 극성이거나 난개발 같은 게 심하다든가, 어떤 사람은요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전부 다요 부동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방치해 놓게 되면 이건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요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론이다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 네 가지 파트를 이름하여 뭐라고요? 의사결정 분야다 해줍니다.
의사결정. 이때 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고, 예를요,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는 이걸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분야는요, 이 기초 분야다. 이렇게 해줄게요. 기초 분야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맨 먼저 부동산 이용론이다. 여기서는 인간이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직주 분리 현상이다, 아니면요, 네,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런 걸 쭉 한번 알아보는 게 이용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리론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쭉 알아보는 걸요, 부동산 관리론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입지 선정론이다. 해서 여기서는요, 자, 내가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 관련돼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들이 좀 있는데, 이걸 쭉 알아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부동산 마케팅론이다 해서 부동산 기업들, 예컨대 이제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러한 자들 입장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경영 활동, 영업 활동, 이런 거 뭐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거 쭉 알아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이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조세도 부과하고, 아니면요, 보상금도 부과하고, 그 다음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론이다. 그래서 이 정도 파트를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해서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분야는, 네,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같이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같은 거 쭉 한번 살펴보는 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분야 중에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 줄 분야가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이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먼저 뭐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론. 세 번째는요, 이 경기 변동,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 그거 외에도 투자라든가 개발 같은 거 하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이게 기초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마저 여기서 공부했다가는 한두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이제 1차 과목에 민법, 2차 과목에 뭐 중개사법, 각종 공법, 세법, 공시법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2차 과목에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보험론, 아니면 중개론, 여러 가지 별의별 게 다 잡다한 게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 났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끝이 보이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황대했는데, 자, 국토교통부에서, 옛날엔 건설교통부였는데 2007년서부터 표준 목차라는 걸 발표하면서, 뭘 발표했다고요? 표준 목차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서 출제할 거다, 이렇게 써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요 내용. 물론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얘가 뭐 뒤로 간다든가 얘가 앞으로 간다든가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책을 보든지 요 내용에서, 요것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요 내용을 딱 싣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는 29회 때 출제된 문항수를 여기다 적어 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동안 평균 낸 거를 제가 계략적으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 냈을 때 부동산학 총론에서 한 3문제를 물어봅니다. 몇 물어본다고요? 3문제.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토탈 한 5문항 정도 물어봅니다. 몇 개라고요? 5문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 4문제 물어봤습니다. 평균 몇 문제라고요? 5문제. 그리고 시장 쪽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경기 변동에서는 1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1문제.
그 다음에, 자, 의사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투자론에서는, 무려, 보통 이제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통상 한 5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5문제. 그리고 금융에서 한 6문항 정도, 이렇게 더 많이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쪽에서는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서는 5문제, 이 정도가 꾸준히 물어봅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용 쪽에서 1문제, 관리 쪽에서 1문제, 입지 선정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1문제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감정평가에서 6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탈 40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40문제. 정확히는 떨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40문제를 물어봅니다. 잠깐요, 다른, 파란색.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그래도 기초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그래도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이 총론도 한 3문제를 물어보는데, 요거는 몇 번 공부하면 거의 다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춰요. 이거는 옛날처럼 어렵게 물어보지 않고 아주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들 있죠. 요것만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투자 금융 쪽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투자, 금융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도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개발도 이제 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중요성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개발 쪽은 다른 거는 막 계산 문제도 나오고 약간 뭐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국말로 다 설명하는 거고, 한번 얘기하면 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지원 분야에서는 감정평가론, 요게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자, 요거는, 자, 이거 1문제라든가 많이 나오면 2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요거를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예전에는 강의할 때, 자, 1, 2월 달에도, 그래,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1월 달부터 시작한다 치자. 이렇게. 자, 1, 2, 3, 4, 5, 6. 자, 해서 1, 2, 3, 4, 5, 6 해서 6월 달까지가 일반적으로, 자, 어떤 학원이든 6월 달까지가 이론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론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보통 2개월 단위로 이제 책을 한 번씩 띄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진도로 한 번씩 끝내는 이러한 형태인데, 자, 물론 1, 2월 달에 했던 거를 3, 4월 달에 똑같이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1, 2월 달에 조금 빠진 거라든가 좀 쉬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조금 어려운 내용 하고, 이때는요, 뭐 더 어려운 내용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올라가는, 그 난이도를 올리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그전에는 이 강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1, 2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도 빨라지고, 속도도 너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내용도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갖고, 4월 달까지의 그 스케줄표를 나눠드렸죠. 그 진도표를 나눠줬는데, 자, 저기서 보시면 아주 네모칸 있죠? 네모칸 있는데, 자, 네모칸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인데, 네모칸은 1, 2월 달에도 한번 할 것이고, 3, 4월 달에도 한번 또 할 겁니다. 1, 2월 달에 하고 또 언제 한다고요? 3, 4월 때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물론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뺐다고 여기서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기껏해야 1문제 내지 많게 나오면 2문제 나온 거죠? 요거는 반을 딱 쪼개서 1부는 1, 2월 달에 할 겁니다. 1부는 언제 한다고요? 1, 2월 달에. 1부는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스케일표를 나눠드렸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그 진도를 나가다가 1, 2월 달에 빼는 내용 있죠? 빼는 내용 있으면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시고. 다만, 이 총론 쪽이죠? 이 총론 쪽은, 자, 1, 2월 달에도 하고 3, 4월 달에 또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각종 용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 감정평가론이라든가 다른 내용을 공부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한번 하고 또 3, 4월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1, 2월 달에 할 때도 좀 빼놓는 내용 있죠? 전부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가능하면 그 스케줄대로 쭉 움직일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럼 5월 달, 6월 달은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거 무슨 수로 다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판서를 좀 생략하면 돼요. 칠판에 쓰는 거 있죠? 생략하고 이 노트 위주로 쭉쭉 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노트에서 약간 부족한 내용 있죠? 요 전부 다 다시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사이 끼워서 정리하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면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일단은 1, 2월 달이 됐든 3, 4월 달이 됐든 일단 강의 노트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강의 노트 요거 있죠? 네, 그리고 자, 이 기본서 있죠? 기본서도 다음 주부터는 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는 내용도 밑줄도 좀 가끔 치고 그다음에요. 거기 기출문제 요것도 좀 풀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럴 거니까 꼭 좀 들고 다니세요. 무겁더라도. 자, 그리고 총 이제 매주 5주 동안 5교시까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월 달, 12월 달에 한 것처럼 한 2시 한 반 정도에 끝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11월 달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동산 학계를 언제 끝낸다고요? 2시 반 정도에 끝낼 거니까 자, 이거 약속하더라도 그 이후에 잡으세요. 자, 그 이후에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래서 2시 반 정도에 끝낼 건데 항상 5교시에는 1교시, 2교시부터 5교시까지 할 건데 5교시에는 그날 공부한 거 있죠? 그걸 공부한 거를 그 기출문제로 다시 나눠 드려갖고 한번 쭉 풀고서 마지막 정리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저 입구에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 있죠? 공부한 내용을 자, 이거 괄호 넣기 식으로 해서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다음 시작할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 있죠? 공부한 내용을 한번 자, 이게 괄호넣기 형태로 해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합니다. 부동산 학계를 오늘 했으면 언제 한다고요? 자, 일주일 있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일주일 지나면 제 얼굴도 까먹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봤는데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얼굴도 까먹는데, 내용은,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괄호넣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편해지고 저 입장에서도 이해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걸 느낀다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최소한 4월 달까지는 1차가 한 70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과목을 좀 공부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노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강의 노트에 자,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에 위쪽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7페이지 적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자, 3절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5페이지. 그러니까 자, 이념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용어가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저런 내용이다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같은 거 있죠? 요거라고요? 이념이다 해줍니다. 요건 15페이지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다 해주고 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 부동산 학자들도 부동산학에 적용되는 지도 이념이다 이런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일단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 효과라든가 아니면 능률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 이런 걸 뭐라고요? 효율성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형평성 이런 것들도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다 해줍니다. 형평성. 자,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 공평 뭐라고요?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형평성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예를 들자면, 이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다 해줍니다. 계획 경제다. 자, 이거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경제 체계입니다. 어쨌거나 그 시장 경제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어느 정도를 생산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소득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시장 기능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어디에 맡긴다고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수요 공급 이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만약 요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가격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원이 뭐라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때 이게 이제 롱 패딩 시장입니다. 롱 무슨 시장이라고요? 패딩 시장인데, 작년부터 이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롱 패딩의 수요가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계속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는 바람에, 자,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자,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패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거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막 더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만큼 살려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산다는 얘기죠. 수요의 법칙에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게 맡기게 되면 항상, 자, 이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자원은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욕구에 맞춰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조정되면서 자원이 매우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자율 조정 기능이다 해주는다.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계획경제 체계는 소수의 엘리트가, 예컨대 이제 모스크바 종합대학이라든가 아니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나온 애들이죠. 엘리트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계획을 딱 짜서 그에 맞춰서 그 시장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자, 그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주로 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많이 가져간 사람도 없고 덜 가져간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가장 큰 맹점은 이런 겁니다. 자, 결국은 시장 경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우수한 자 있죠?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난 자들이 그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만든 물건과 그다음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려고 해요?
가능하면 대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같은 거 잘해주고 하죠. 품질도 좋다는 걸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물건 막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마트가 있고 조그만 마트가 있다면 가능하면 귀찮지 않은 이상은 다 어디로 가려고요? 대기업인 이마트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원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원이 어떤 쪽으로 몰린다고요? 몰려. 하다못해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식점이 있는데 좀 규모가 큰 음식점이 있고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 있다면 가능하면 사람도 어디로 가려고요? 규모가 큰 음식점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이 이거 자원이 풍부한 아니면요 기술력이 뛰어난 집단으로 자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요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계획경제는 아주 평등하긴 하지만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결국 얘네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이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도 이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져가니까 결국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불량품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문제라고요?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형평성을 강조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데올로기 시대 때는, 냉전 시대 때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대표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이제 구소련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있죠. 이런 데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계획경제 체계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나라가 극단적인 사회주의냐, 극단적인 자본주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더 가냐, 저쪽으로 더 가냐 이 차만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자 자본주의 경제도 이제 케인즈 이후에는 자본주의를 많이 수정해 갖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형평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이 등소평이라든가 아니면요 고르바초프 이후에는 시장 경제를 자꾸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중앙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더 가냐, 저쪽으로 더 가냐 이 차만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어떤 쪽으로 더 갈 것인가 이거를 뭘로 조정할 수밖에 없냐면 법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합법성의 원리다 해줍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합법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법으로 이걸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법을 적용할 때 누진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뺏어다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거꾸로 비례세 같은 걸 강조한다. 그럴 경우는 너나 나나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세율. 그러면 자꾸 뭐라고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하나의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시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교육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학이라고요? 교육학. 교육학을 예를 들 때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뭐라고요? 시험 봐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몰리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안 하는 애들끼리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고 맞춰서 이제 공부시키니까 안 하는 애들은 거기 맞춰서도 공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는 거라고요? 뺑뺑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뺑뺑이 돌려갖고 그냥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아주 뭐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평범한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시험 봐서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더 잘합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맞춰서 막 공부시키니까 더 잘하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께 몰려놓으면 공부해요 안 해요? 맨날 놀기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계속 저잘하고 못하는 애들은요 계속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뺑뺑이 돌리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똑같은 교육에 집어넣고 공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을 어디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수준에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중간에 놓고서 이제 강의를 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학원 가고 막 다 해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고 앉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주 못하는 애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실력이 뭐라고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을 통해서 이거를 여러 정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주 머리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사회적 손실입니다. 그런 영재애들을 좀 키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애들은 좀 뺑뺑이 돌린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이런 거 뭐라고요?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학에서도 요거를 지도 이념이다 해서 정해놓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복합적 하면 법경기 좀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자, 지도 이념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공익과 뭐라고요?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개인의 이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다가 한 5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이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잘 자란 건물들이 있다. 얘네들은 이 건물 딱 들어서면 해가 여기 있을 때 해도 못 보는 거죠.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또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니네들 이거 이상 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은 뭐라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도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간 가치와 그 다음에 환경 가치의 증대의 원리다. 혹은 그 조화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거는 공간 가치라는 것은 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뭐 강조한다고요? 개발. 그 다음에 환경 가치는요, 보존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시대에 보존만 하게 되면, 당장 뭐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없을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나치게 개발만 하게 되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땅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은 뭐라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증시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요,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동산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이념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효율성은 뭐라고요? 효과, 능률,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한 형평성은 공평, 평등 있죠? 이런 것도 때로는요, 강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문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세 번째는요, 종합과학이다. 마지막으로요, 규범과학이다 했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저기서부터 개념, 분류, 특성, 이걸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쉴게요.